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19일 아침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을 거래하시는 분이라면 주가보다 먼저 확인하셔야 할 숫자가 하나 나왔습니다. 1172억 6천만 원입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가 출시된 뒤 불과 2달 동안 증권사와 한국거래소가 거둔 수수료예요. 개인은 삼성전자가 오를지 내릴지 맞히려고 쉴 새 없이 사고 팔았는데 방향과 상관없이 꾸준히 돈을 번 쪽은 따로 있었던 겁니다. 오늘은 레버리지가 나쁘다는 말로 겁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왜 계좌가 생각보다 빨리 줄었는지, 지금부터 무엇을 멈춰야 하는지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지난 5월 27일부터 7월 말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로 한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 16개 상품에서 발생한 수수료가 총 1172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기간은 45거래일이에요. 2달도 채 되지 않는 시간에 1천억 원이 넘는 돈이 거래 비용으로 쌓인 겁니다. 이 숫자가 큰 이유는 상품 가격이 많이 올라서가 아닙니다. 투자자들이 자주 사고 팔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수익을 냈든 손실을 받든 주문이 체결될 때마다 수수료는 계속 발생합니다. 증권사들이 위탁매매 수수료로 거둔 돈은 89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받은 거래 수수료와 청산 결제 수수료도 279억 1,100만 원에 달했고요. 거래소 수수료만 하루 평균 약 6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거래가 몰린 6월 24일에는 하루에 10억 5,100만 원, 7월 14일에도 10억 1,1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하루 동안 투자자들이 얼마나 빠르게 사고 팔았는지 보여주는 숫자예요. 계좌가 흔들릴수록 매매가 늘었고, 매매가 늘수록 운영하는 쪽의 수익은 커졌습니다. 수수료 한 번은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같은 날 여러 번 방향을 바꾸거나 손실이 날 때마다 다시 진입하는 행동이에요. 매수할 때 비용이 들고 매도할 때도 비용이 들며 레버리지에서 인버스로 옮기면 또 거래가 생깁니다. 여기에 내가 팔고 난 뒤 다시 높은 가격에 들어가는 차이까지 더해지면 화면에 표시된 수수료보다 실제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더 커질 수 있어요. 1172억 원은 단순한 비용 합계가 아니라 개인의 매매가 얼마나 짧고 잦아졌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여기서 증권사나 거래소가 수수료를 받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거래를 중개하고 시장을 운영하면 비용을 받는 게 당연하죠. 문제는 개인 투자자의 행동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르면 더 갈 것 같아 레버리지를 사고, 조금 밀리면 손실을 빨리 복구하려고 추가 매수합니다. 다시 반등하면 본전이 올 것 같아 버티고, 방향이 바뀌면 인버스로 옮겨가기도 해요. 이렇게 계좌가 흔들릴 때마다 상품을 바꾸면 방향은 계속 틀릴 수 있지만 수수료는 매번 확정적으로 빠져나갑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삼성전자 본주를 2배 들고 있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대부분 하루 수익률의 배수를 따라가도록 설계돼 있어요. 오늘 삼성전자가 5% 오르면 레버리지가 대략 10% 움직이는 시기죠. 그런데 이 계산은 하루마다 다시 시작됩니다. 며칠 동안 삼성전자가 출렁인 뒤 처음 가격으로 돌아와도 레버리지 계좌는 처음 금액으로 회복되지 않을 수 있어요. 방향만 맞추면 2배 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방향과 순서, 변동성까지 모두 계좌에 영향을 줍니다. 이 차이는 보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잘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한 방향으로 꾸준히 움직일 때는 레버리지 효과가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오르고 내리는 날이 반복되면 매일 바뀐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날 수익률을 계산합니다. 본주가 며칠 뒤 같은 가격에 돌아와도 레버리지는 내려간 금액에서 다시 올라와야 하기 때문에 회복 속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레버리지를 장기 보유하면서 언젠가 본주가 회복하면 계좌도 자동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숫자로 보면 더 쉽습니다. 삼성전자 가격을 100이라고 해볼게요. 하루에 10% 떨어지면 90이 됩니다. 다음날 11.1% 정도 오르면 다시 100에 가까워져요. 본주는 거의 제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2배 레버리지는 첫날 약 20% 떨어져 80이 됩니다. 다음날 약 22.2% 올라도 80에서 계산되기 때문에 약 97.8 정도에 그쳐요. 삼성전자는 원래 가격을 회복했는데
있는데 레버리지 계좌에는 손실이 남는 겁니다. 오르내림이 반복될수록 이런 차이는 더 커질 수 있어요. 손실이 커질수록 필요한 반등폭도 더 커집니다. 계좌가 100에서 50으로 줄면 원금을 회복하려면 50%가 아니라 100% 올라야 해요. 이때 조급한 마음으로 레버리지를 다시 늘리면 작은 추가 하락에도 남은 자금이 더 빠르게 줄어듭니다. 본전이 멀어졌다고 느낄수록 더 강한 상품을 찾게 되지만 실제로는 그 순간부터 계좌 변동을 줄여야 합니다. 복구 속도를 높이려다 회복해야 할 거리를 더 늘리는 일이 가장 위험해요. 인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가 떨어질 때 수익을 내려는 상품이지만 하락 중간에 강한 반등이 나오면 손실이 빠르게 커질 수 있어요. 방향을 한번 잘 맞췄다고 계속 수익이 쌓이는 구조가 아닙니다. 특히 삼성전자처럼 시가총액이 크고 외국인 현물 및 선물, 프로그램 주문에 따라 장중 방향이 빠르게 바뀌는 종목은 아침 판단이 오후까지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와 인버스를 번갈아 타면 변동성을 피하는 게 아니라 양쪽에서 손실과 거래 비용을 동시에 키울 수 있어요. CT 글로벌 마켓 증권은 한국 자산을 기초로 한 레버리지 ETF에서 개인 투자자 손실이 약 387억 달러, 원화로 56조 원대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다만 이 숫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16개 상품의 손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코스피 200 등 한국 자산 기반 레버리지 상품을 넓게 본 추정치입니다. 그러니 삼성전자 레버리지에서 개인이 56조 원을 잃었다고 말하면 부정확합니다. 그래도 레버리지 시장 전체에서 개인 손실이 얼마나 빠르게 불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경고로는 충분합니다. 삼성전자 레버리지 ETF만 따로 보면 시가총액이 고점보다 50억 달러 이상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금액이 전부 확정 손실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가격 하락과 자금 이탈이 함께 나타났다는 건 알 수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손실이 커지는 동안에도 신규 자금이 계속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가격이 내려오자 싸졌다고 생각해 추가 매수한 투자자가 많았던 겁니다. 본주라면 긴 시간을 두고 회복을 기다릴 수 있지만 매일 배수를 다시 계산하는 레버리지에서는 같은 물타기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기본 예탁금을 현금 3천만 원으로 올린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7월 31일부터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새로 사거나 추가 매수하려면 현금으로 3천만 원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주식이나 ETF를 담보처럼 인정해주던 방식도 막았어요. 투자 경험이 쌓였다는 이유로 증권사가 예탁금 기준을 낮춰주는 것도 제한했습니다. 레버리지를 금지한 건 아니지만 손실을 감당할 준비 없이 쉽게 비중을 늘리는 행동에는 문턱을 높인 겁니다. 기존의 상품을 보유한 분들도 여기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보유 물량을 매도하는 것까지 막는 제도는 아니에요. 다만 새로 사거나 추가 매수할 때는 강화된 현금 예탁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손실을 보고 있다는 이유로 바로 물타기를 시도했다가 주문이 제한될 수 있고 현금을 마련하려고 다른 주식을 급하게 파는 행동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제도 변화 자체보다 내 계좌에서 추가 매수 가능한 금액과 남겨둬야 할 현금이 얼마인지 미리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19일부터는 괴리율 관리도 강화됩니다. 괴리율은 어렵게 들리지만 실제 뜻은 간단해요. ETF가 따라가야 할 이론적인 가격과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사이의 차이입니다. 매수 주문이 한쪽으로 몰리면 레버리지 ETF 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비싸질 수 있고 그 상태에서 따라붙으면 삼성전자 방향을 맞춰도 손실이 날 수 있어요. 앞으로는 증권사와 운용사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투자 유의 종목 지정 절차도 더 빠르게 진행합니다. 가격이 움직이는 방향뿐 아니라 내가 정상적인 가격에 사고 있는지도 보라는 의미입니다. 개인별 투자 한도를 총 투자 금액의 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20%는 이미 모든 계좌에 확정 적용됐다고 단정하면 안 돼요. 금융당국이 과도한 쏠림을 줄이기 위해 검토하고 추진하는 기준입니다. 그래도 방향은 분명합니다. 당국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자금이 지나치게 몰리면 개인 손실뿐 아니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본주의 장중 변동성까지 커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규제가 강화된다는 사실보다 왜 이런 조치가 나왔는지를 생각해야 해요. 레버리지 계좌가 흔들리는 이유는 상품 구조만이 아닙니다. 손실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거래를 더 자주 만들어요. 본주가 조금 내려
내려오면 2배 상품이 싸 보이고 한 번 반등하면 이번에는 복구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주요 구간을 이탈한 뒤에도 비중을 늘리면 본주가 1% 더 밀릴 때 계좌는 훨씬 크게 흔들릴 수 있어요. 마음이 급해질수록 판단 시간은 짧아지고 주문 횟수는 늘어납니다. 결국 손실, 물타기, 짧은 반등, 재매도가 반복되면서 수수료와 변동성 손실이 함께 쌓이는 겁니다. 이럴 때는 매매 횟수부터 줄이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하루에 몇 번까지 주문할지 정하고 주요 구간을 지키거나 회복하기 전에는 새 주문을 넣지 않는 식으로 손을 묶어둘 수 있어요. 삼성전자 방향을 계속 맞추려고 하면 작은 움직임도 기회처럼 보이지만 기준을 하나 정해두면 기다려야 할 시간과 움직여야 할 순간이 구분됩니다. 수익을 크게 내는 방법을 찾기 전에 불필요한 거래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계좌에서 새어나가는 돈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일 아침 삼성전자에서 먼저 볼 건 상승과 하락 예측이 아닙니다. 첫 30분 동안 주요 구간을 지키는지, 외국인이 삼성전자 현물과 코스피 200 선물을 함께 사는지 확인하세요. 선물만 강하고 현물은 빠지면 지수는 버텨도 삼성전자는 고점에서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현물과 선물이 함께 들어오고 프로그램 매수까지 붙으면서 첫 눌림을 지킨다면 기다릴 근거가 생겨요. 레버리지 계좌는 시초가의 색깔보다 이 세 가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보고 비중을 정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매매가 어렵게 느껴지면 큰 자동 주문의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 초반에는 매수 주문이 많았는데 오전 중 매도로 바뀌면 삼성전자를 바치던 힘이 줄어든 거예요. 반대로 첫 눌림 뒤 프로그램이 다시 매수로 돌아서고 외국인 현물까지 함께 들어오면 주요 구간을 지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숫자를 전부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큰 주문이 사는 쪽인지 파는 쪽인지 그 방향과 삼성전자 가격이 함께 움직이는지만 연결하면 됩니다. 강하게 출발하는 장에서는 레버리지를 급하게 따라붙지 마세요. 본주가 시초가를 지키고 외국인 현물 매수가 이어지며 재상승할 때 거래 대금이 커져야 합니다. 가격만 오르고 거래가 줄어들면 처음 주문이 끝난 뒤 빠르게 밀릴 수 있어요. 이미 레버리지를 보유한 분은 첫 양봉에 전부 팔 필요는 없지만 수익이 낮다는 이유로 비중을 더 늘려서도 안 됩니다. 주요 구간을 지키는 동안 일부 수익을 보호하고 프로그램 매수가 남는지를 보면서 나머지 물량을 판단하는 편이 낫습니다. 약하게 출발하는 장에서는 싸졌다는 이유로 물타기 하지 마세요. 외국인 현물 매도가 줄고 저점이 더 내려가지 않고 반등할 때 거래 대금이 살아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나오기 전에는 하락이 멈췄다고 보기 어려워요. 잠깐 반등해도 프로그램이 다시 매도로 돌아서고 주요 구간을 이탈하면 추가 매수부터 멈추는 게 맞습니다. 레버리지 계좌는 본주보다 회복에 필요한 상승폭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평균 단가만 낮추는 행동이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수익권에 있는 분들은 레버리지 수익을 본주 수익처럼 오래 끌고 가려는 욕심을 조심해야 합니다. 외국인 현물과 프로그램 매수가 남고 주요 구간을 지키면 일부 물량은 더 볼 수 있어요. 반대로 고점은 높아지는데 거래 대금이 줄고 프로그램이 매도로 돌아서면 수익을 지킬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최고점을 맞추려 하지 말고 일부라도 현금으로 바꾸면서 선택권을 남겨두세요. 수익을 크게 내는 것만큼 그 수익을 다시 시장에 돌려주지 않는 것도 필요합니다. 본전권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본주가 내 매수가 근처로 돌아와도 계좌가 본전까지 회복되지 않을 수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변동성 손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가격만 보고 이제 다 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레버리지 상품 자체의 가격과 괴리율, 주요 구간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본전에 가까워졌다는 기쁨으로 비중을 다시 늘리기보다 반등할 때 거래대금과 외국인 매수가 유지되는지를 보고 일부 현금을 회복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손실권은 복구보다 생존이 먼저입니다. 외국인 현물과 선물, 프로그램이 함께 빠지고 주요 구간까지 이탈했다면 물타기를 멈추세요. 반등이 나올 때는 전부 복구할 때까지 버티는 게 아니라 일부 비중을 줄여 현금과 담보 여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계좌가 살아있어야 다음 기회도 선택할 수 있어요. 손실을 인정하는 게 두려워 같은 상품을 계속 사는 것보다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크기로 줄이고 본주의 수급이 안정되는
것을 기다리는 편이 낫습니다. 주문을 넣기 전에는 3가지만 적어두시면 됩니다. 주요 구간이 어디인지, 그 가격을 이탈하면 얼마나 줄일지, 줄이고 난 뒤 현금을 얼마나 남길지예요. 장중에 손실이 커진 뒤 결정하려고 하면 본전 생각 때문에 계획을 계속 미루게 됩니다. 미리 줄일 비중을 정해두면 주요 구간 이탈이 나왔을 때 감정이 아니라 준비한 순서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레버리지 계좌에서 계획은 수익 목표보다 손실 한도를 먼저 적는 게 맞습니다. 현금 대기자는 레버리지 상품이 많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기회를 찾지 마세요. 가격이 낮아 보여도 주요 구간을 이탈한 상태라면 더 내려갈 수 있고 본주가 횡보하는 동안에도 레버리지 가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현금이 있다는 건 뒤처진 게 아니라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선택권이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첫눌림, 오전 저점, 종가 수급까지 나눠보고 본주의 외국인 매수가 실제로 들어오는지 확인한 뒤 작은 비중부터 접근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사지 않는 것도 대응입니다. 새로 들어가더라도 처음부터 레버리지로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삼성전자 본주의 수급이 안정되는지 작은 비중으로 확인하고 주요 구간을 지키는 흐름이 이어질 때 다음 선택을 생각할 수 있어요. 첫 주문부터 계좌 변동을 크게 만들면 맞는 판단도 짧은 흔들림을 견디지 못하고 손실로 끝날 수 있습니다. 기회를 놓칠까봐 서두르는 용기보다 트였을 때 다시 선택할 현금을 남겨두는 게 다음 장에서는 더 필요합니다. 종가까지도 외국인 매수와 거래 대금이 남지 않는다면 그날 안에 방향을 다시 맞추려고 인버스로 갈아타지 마세요. 오전에 레버리지에서 손실을 보고 오후에 인버스로 옮겼다가 막판 반등까지 맞으면 하루에 양쪽 손실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방향이 불분명한 날에는 매매를 끝내고 현금을 지키는 것도 선택입니다. 다음 거래일은 다시 열리고 주요 구간을 회복한 뒤에도 들어갈 기회는 생깁니다. 근데 장중에 이 기준을 혼자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가가 빠지면 지금 더 사야 할 것 같고 반등이 나오면 손실을 한 번에 복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외국인 수급과 프로그램 숫자를 봐도 무슨 행동을 해야 할지 바로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센터는 레버리지를 사라거나 팔라고 재촉하는 곳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주요 구간을 지키는지 주요 구간 이탈과 함께 매도가 커지는지를 쉽게 확인하는 곳입니다. 사용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주요 구간을 지키고 외국인 매수가 다시 들어오면 성급하게 던지지 않고 조금 더 기다려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요 구간을 이탈하면서 매도가 커지면 레버리지 추가 매수부터 멈추고 비중을 다시 살피는 거예요. 반등은 나오는데 큰 매수 주문이 줄어들면 손실 계좌는 현금을 회복하고 수익 계좌는 수익을 지킬 준비를 시작합니다. 지키면 기다리고 이탈하며 매도가 커지면 멈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레버리지 계좌에서는 주요 구간 이탈을 새로운 매수 기회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본주가 멈추고 외국인 매수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추가 매수를 멈추라는 신호로 먼저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주요 구간을 다시 회복하고 매수세까지 붙었을 때 비로소 기다릴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기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센터 공식 신청 페이지를 열어두었습니다.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추가 하락 및 횡보 및 반등으로 나눈 삼성전자 3단계 대응표부터 확인하실 수 있어요. 더 밀리는 구간에서는 무엇을 멈출지, 옆으로 움직일 때는 어디까지 기다릴지, 반등할 때는 언제 비중을 줄이고 현금을 회복할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나눠놨습니다. 3단계 대응표는 3칸만 보시면 됩니다. 추가 하락 칸에서는 물타기를 멈추고 비중과 담보 여력을 살핍니다. 횡보 칸에서는 위아래 범위를 정해두고 짧은 움직임마다 사고 팔지 않습니다. 반등 칸에서는 외국인 매수와 거래 대금이 붙는지 확인한 뒤 수익을 더 가져갈지 손실 계좌의 현금을 회복할지 정하면 돼요. 레버리지 계좌는 별도로 추가 손실 차단, 비중 축소, 현금 회복 순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가 하락 알림이 왔다면 왜 떨어지는지 뉴스를 다시 찾기 전에 새 매수부터 멈추면 됩니다. 횡보 알림이라면 짧은 빨간불과 파란불마다 상품을 바꾸지 않고 범위를 기다립니다. 반등 알림이 와도 바로 레버리지를 늘리는 게 아니라 외국인 매수와 거래 대금이 함께
함께 붙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해요. 알림마다 해야 할 행동을 하나만 연결해두면 장중에 마음이 급해져도 기준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마치면 별도의 연락을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 삼성전자 3단계 대응표와 관련 자료, 알림센터 이용 방법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준비해뒀습니다. 알림이 내 대신 매수와 매도를 결정해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주요 구간이 무너졌는데도 싸졌다는 이유로 레버리지를 더 사는 예, 반등이 약한데도 본전만 기다리는 예, 손실을 빨리 복구하려고 레버리지와 인버스를 계속 바꾸는 일은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질문을 하나씩 확인하는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수익 중이라면 주요 구간 이탈 때 일부 수익을 지키고, 손실 중이라면 추가 하락한에서 물타기를 멈추면 됩니다. 현금 대기자는 반등칸이 나와도 매수세가 확인되기 전까지 서두르지 않고요. 레버리지 비중이 크다면 알림을 복구 신호로 사용하기보다 비중을 줄이고 현금을 회복할 시점을 찾는데 먼저 활용하세요. 같은 삼성전자라도 계좌 상태가 다르면 행동도 달라야 합니다. 오늘 기억하실 건 수수료 1172억 원이라는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개인이 많이 거래할수록 증권사와 거래소의 수익은 커졌지만 개인 계좌는 변동성과 일일 재설정, 반복 매매 비용을 함께 감당해야 했습니다. 레버리지는 방향만 맞추면 되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에요. 19일장에서는 첫 30분의 주요 구간과 외국인 현물 및 선물을 보고, 오전에는 저점과 프로그램 방향을 확인하고 종가에는 매수세가 끝까지 남는지를 보세요. 주요 구간을 이탈하면 복구 욕심보다 추가 손실 차단이 먼저입니다. 계좌를 살려야 다음 기회도 잡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